신동아건설이 무너졌음. 한때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파산이나 마찬가지인 거라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신동아건설의 파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줄줄이 터질 건설사들과 함께 터질 부동산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할 때임. 신동아건설의 파산은 부동산 시장이 꺾인 2023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매출 채권은 2조 원을 넘었었음. 매출 채권이 2조 원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을 포함해서 아직 못 받고 있는 돈이 2조 원이라는 얘긴데 1년 만에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음.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최대주주 김용선 회장의 아들 김세준이 갑자기 대표이사로 취임했음. 오너 2세 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은 법정관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보였는데 결국 어음만기 시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동결했음.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회복 가능성에 대한 낮은 신뢰와 법정관리의 강제성과 신속성 때문임.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신동아건설의 부채구조와 미수금 문제로 협상이 성립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큼. 자산 매각이 실패하고 유동성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워크아웃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제3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함. 표면적으로는 60억 원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있음. 신동아건설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의 신호탄임. 2022년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융권 부채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태영건설과 비교하면 신동아건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음. 금융권에 노출된 부채는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태영건설의 5조 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음. 그런데 이번에 터진 문제가 왜 진짜 심각한 건지 알려주겠음. 신동아건설은 대부분 보증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고 비상장사였음.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는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었음. 2024년 9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17,000세대에 달했는데 이는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음. 다시 말해 신동아건설의 파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세상에 까발려진 거라고 보면 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 핵심에 있었다고 보여짐. 2022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정책 자금을 투입해왔지만 시장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임. 30대의 소비 위축도 심각한 문제였음.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대에게 주택 구입을 권장했고 이로 인해 많은 30대가 영끌에 나섰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영끌 30대들이 대출 상환에 허덕이며 내수 소비가 나락가는데 한몫을 하고 있음. 앞으로 이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부동산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미분양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기록적으로 증가하며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할인 분양이 늘어날수록 건설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음. 금리와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이 나락가는데 일조하고 있음. 정부는 국고채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음. 그런데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철수와 환율 불안정 역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환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거임.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임.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되어 왔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어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금리 문제 또한 심각한데 미국 금리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어서 역대급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도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한국 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타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임. 사실 2년 전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갈라지고 있었음. 서울 일부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음.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만 여전히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 상당 부분과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은 작년부터 처참한 상황임. 특히 지방의 분양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미분양 매물은 쌓이고 있음. 작년부터는 경기도와 인천마저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악성미 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건설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에서 할인 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손실만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작년부터 기조가 바뀌어버린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음.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집값은 떨어지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물량이 늘어나고 있음. 2024년 경매 건수는 13,000건을 넘겼고 이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질 전망임.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기존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는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의 흐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됨. 부동산 가격이 언젠간 결국 우상향할 수 있다는 희망은 경제 안정성과 환율 안정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함. 지금은 시장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음.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더 이상 과거의 법칙에 기대서는 안 되는 시점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냉각기를 맞고 있음. 최근 보이는 시그널과 흐름은 부동산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제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 시장보다는 달러 표시 자산에 주목하고 있음. 글로벌 경제와의 연동 속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함.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시장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음. 환율, 금리, 수출 경쟁력이라는 변수들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음.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감한 구조적 변화 없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임.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음. 중견건설사의 파산은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함.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님, 이는 한국 경제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임. 부동산이 더 이상 경제를 떠받치지 못할 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제는 새로운 선택과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할 때임.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임.